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본시장 분야에서 고전으로 분류되는 책에서 차용하셔가지고 재미있는 SNS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이게 여의도에서 도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어떤 거였죠 이게? 이게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원제는 Beat the Street인데 저는 그냥 제 페이스북을 필사하는 것처럼 써요. 책을 읽었는데 좋은 글귀다.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피터 린치가 이제 1990년에서 91년 넘어갈 때 우리 매일경제의 매경 이코노미 있잖아요.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미국 잡지 중에 배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투자의 구루들을 모아가지고 1월에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걸 열어서 서로 막 갑론을 박을 해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는 거를 이제 배런스 잡지에 이제 공개하는 행사가 있는데 피터 린치가 거기에 수년간 이제 멤버로 있었고 그 이기는 투자에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얘기, 비관적인 얘기를 수년간 해왔다.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절반이었다. 하지만 한 번도 맞힌 적이 없고 거기서 나왔던 주옥 같은 종목들은 열다블이 날 때 시장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돈을 못 번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1990에서 91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었나 봐요. 상당히 미국의 이런 실업난이라든지 경기 침체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뉴스의 이 머릿글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거 흉흉하네요 보니까. 나왔어요. 네. 그런 걸 보고서 우리는 무조건 올해는 주가 빠진다 라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구두들이.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저점이었고 그 해가 그 시점 기준으로 20년 내에 가장 큰 호황장. 뭐 S&P가 30% 오르고 중소형 지수는 50% 오르는 그런 장세가 왔대요. 지금과 상황이 너무 똑같다. 1990을 2022로 바꾸고 쿠웨이트랑 이라크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로만 바꾸면 지금과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아마 이기는 투자 그 대목 한번 찾아보시면은 야 항상 이런 식으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비관론이 고조되었을 때는 팔 사람은 다 팔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뒤에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오르는구나 라고 믿으면서 버텨보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S&P 500이 30%, 다우존은 25%, 수용지수가 60% 올라서 결과적으로 91년에 20년의 최고의 호황장으로 기록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내심 우리 대표님은 2023년이 20년의 최고의 호황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하십니까? 20년 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2020년이 그런 호황장이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2023년에는 주식시장이 꽤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한 20% 정도는 올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를 안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종과 기업 가치를 주로 보시는데 요새 같은 장에서 그래도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조금 현금 비중을 높여 놓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지금 현금 비중이 20%고요. 높여놓은 건 아니에요. 저희는 작년 연말에 40% 그거를 순차적으로 낮추는 중이에요. 9월 달에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6월 말 7월 초에 현금 비중을 30에서 20으로 다시 한번 줄이는 일을 한 이후에는 현금 비중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팔았다기보다도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막 올라서 이제 적정 가치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주식은 생기는데 새로 어떤 주식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좋긴 좋은데 비싼 거 아니야? 또는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좀 레벨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그 중에 조금 위험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6월 말 7월 초 그 다음에 9월 말 이 정도에는 약간 나도 섬찟하다. 이 정도 빠질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과거에 그 코스피 1400 갈 때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겪은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때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2020년 1월까지는 괜찮아서 저희가 작년 말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주식을 팔긴 파는데 뭐 살 게 별로 안 보이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낙관론을 펼치고 그 당시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동에 있는 미국이랑 이스라엘에 이제
그 미국의 대사관에 무슨 미사일이 날아갔네 만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전혀 겁을 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현금 비중을 그때도 40%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막 터졌죠. 근데 그때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떨어지는 것도 빨리 떨어졌고요. 오르는 것도 빨리 오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공부하고 뭘 사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저점이 금방 왔고 그리고 저점에서 주식을 이제 저희는 많이 샀죠. 그때 얘기하는 이제 컨택트 주식들 우리가 많이 아는 뭐 항공주 테마파크, 크루즈 이런 주식들로 많이 사고 금세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니까 그래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미 주가가 떨어진 게 작년 8월부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2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거고 리만 사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1년 이상 떨어진 게요. 지금은 저희도 마음이 좀 졸아 있는 그때 그럼 1,400 막 쫙쫙 내려갈 때 네. 그 갖고 있는 주식을 막 내다 팔고 이런 행동은 안 하셨나 봐요. 그때는 다행히 저희가 이미 주식을 많이 팔아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주식들은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인터넷 소프트웨어 같은 주식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코로나에 큰 피해를 받는 주식은 아니었어서 좀 덜 떨어지고 그리고 현금 비중 이미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역발상으로 주식을 이제 샀던 때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30에서 20으로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데 경기 방어주 같은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선방 잘했고 이들의 역할을 전 다 했다고 보거든요. 기관 투자자 중에 대부분은요 고객이라든지 어떤 제도적 정책적인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0억 펀드를 갖고 있으면 이걸 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건 주식을 갖고 있건 자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기 방어주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갖고는 있어야 되니까 좀 덜 떨어질 것 갖고 있자이지 이런 때 경기 방어주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경기 방어주를 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저희가 경기 방어주 같은 걸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오히려 경기 민감주를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주식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고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주식들을 고를 때 기준이 뭐냐 하면 와 이거 진짜 망할 것 같다. 이게 기준이에요. 와 이거 사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 이거. 진짜 지금 꼭 사야 되나 이런 주식? 이 주식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하는 주식 위주로 골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킹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물 경제를 선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큼 나온 이슈는 다 자기네들이 이 가치평가에 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이 뭐 1년 후에 금리를 4.25%로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 거기까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4.25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막 이렇게 무섭게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는 이후의 거를 반영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당연히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여야 되고 그 위기에서 봤을 때 반등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은 살아남는 놈들. 살아남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코카콜라 보고 너 살아남았구나 이러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남아서 경쟁자들이 조금 도태되는 그런 쪽에 있는 그리고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투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겠죠. 많이 파니까 주가가 훨씬 많이 떨어져 있겠죠. 이런 주식들이 반등장에서 가장 세게 가는 거예요. 얘네가 수요가 감소할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주식은 안 갖고 있는 것보단 낫지만 저는 그런 주식은 반등이 약할 것이다. 수요가 꾸준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경기 방어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 음식료, 라면 그죠. 유통 그거 아마 덜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반등을 한다고 해서 수요가 세게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한쪽 끝에 있는 뭐 건설 그다음에 화학 반도체 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항상 사이클이 있는 업종이고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적과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주가를 딱 열어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농심과 음식료의 대표 주식,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화학의 대표 주식 뭐가 더 많이 떨어졌을까? 아마 화학 주식이 더 많이 떨어졌을 그렇겠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회사가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런 쪽의 주식을 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저희 회사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막 파악해가지고 아 이게 잘 될 것 같은가 이런 색깔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좋아했던 뭐 헬스케어, 뭐 미용기기, 컨텐츠, 미디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주식들을 꾹 가지고 있고요. 그건 주가가 좋든 안 좋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30-40%의 비중을 이제 현금이 많으니까 주식이 저점에 가까워지니까 뭘 채워야지 라고 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변동성이 커 보이는 것들 쪽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상대적으로 무게를 주는 거죠.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도 조금이라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네. 어떤 좀 의사결정을 거칩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아. 이 회사가 너무 10년 후에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올해 내년은 무조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주식은 안 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달 후에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분기 실적이 조금 이러니까 다음 분기에 사볼까? 이 정도의 의사결정을 안 합니다. 저희는 이 회사가 올해, 내년, 그리고 3년 후에 정말 돈을 꾸준히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좀 정성적인 생각들을 교환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품이나 틀렸을 때의 스트레스가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추가된 수익보다는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을 좀 덜 하려고 합니다. 이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은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주가라든지 저희 회사의 뭐 현금 비중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제도는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앞으로 이 옷을 만든 회사 주식을 사자.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 그게 왜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남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만 있는 거야? 아니면 인기가 있는데 모두가 이미 다 알아서 더 이상 더 많이 살 사람이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나누다가 그게 보통 적으면 2달, 많으면 3년까지 걸리거든요. 그게 물음표가 끝나면 지금 사자. 그러고 나면 주식을 사고 파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 그거를 좀 호가를 싸게 산다라든지 조금 비싸게 팔려고 한다든지 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 배제를 하고 시장가로 주식을 매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을 저평가된 종목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시장이 이의 가치를 알아줘가지고 막 상한가가 2번 나와버린 거예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이제 사기 전에. 그죠? 사기 전에요? 사기 전에. 안 사면 안 됩니다. 사야 돼요. 그래도 제가 책에 썼지만 제가 과거에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에이블이라고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그렇죠. 책에 JYP 엔터테인먼트 사례가 있어요. 그 주식을 제가 언제 사려고 했냐면 트와이스 데뷔 전에. 근데 트와이스가 엄청난 히트를 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그 일본 덕후들이 막 활동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트와이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JYP에서 이제 데뷔를 하려고 한다. 일본인 멤버가 뭐 2-3명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미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BTS가 완전 깨부숴 놨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아이돌 산업은 일본에서 돈을 잘 버느냐 안 버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일본에서 이미 잘 됐어. 거기다 일본 멤버야. 그러면 JYP 잘 될 수밖에 없겠네라고 이제 살려고 하는 직전이었는데 모 애널리스트가 그거와 비슷한 류의 리포트를 하나 내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아이디어를 이제 썼군요. 너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상한가 가서 안 샀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됐던 거죠. 왜냐면 그 주식의 상승 여력은 몇 배였거든. 사기 전이던 산 다음이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한가를 갔냐 안 갔냐 한 번이냐 2번이냐는 사실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딱 내가 지금 매도하려는 주가 상황에서 상승 여력이 얼마 남았냐. 근데 저희 회사의 목표는 1년에 26%를 목표로 해요. 그 미만으로 남았으면 당연히 안 사는 거고 파는 거고요. 이미 상한가를 2번 갔지만 얘네가 만약에 3-4배 오를 거라면 50% 올랐지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럴 때는 사는 거이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아이디어로 그 주식이 상한가 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럴 때는 한번 팔아요. 태풍이 오면 뭔가 이게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건 이 주식이 태풍과 관련 없이 몇 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태풍 때문에 잠깐 오르지만 태풍 지나고 나면 또 관심이 어느새 금방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팔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사보자, 이런 정도의 의사결정은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뭐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점들이 많이 깨졌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신데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코스피 저점을 조금 낮췄어요. 저희도 이제 매크로를 안 보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봐서 그 흐름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안 될 것 같은 섹터이고 지금 주식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주식 좋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갖고 있으면 그거 안 될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중국에서 사드 배치라는 문제로 한국 물품 구매 안 할 거야 몇 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니까 뭐 기술력이 있으니까 화장품 주식을 몇 년 갖고 있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주되게 보는 것은 네. 안타깝게도 금리예요.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결과적으로는 내가 마음 편하게 또는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수익 대비해서 이게 높냐 낮냐로 그렇죠. 위험자산의 비중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직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그다음에 한국 금리가 영향받고 한국 정책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보는 그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금리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금리의 인상 속도 그리고 그 인상했을 때 상단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게 높아지면 당연히 주식과 채권을 둘 다 결정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조금 채권보다 위험한데 굳이 내가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코스피의 하단을 2000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2400에 한 번, 2200에 한 번, 2000에 한 번 이렇게 10%포인트씩 현금을 쓰려고 했거든요. 변수가 바뀌면 결과론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1700 1700이요? 까지 이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의 빈도나 확률 같은 경우는 IMF나 리만 정도의 리스크가 발현되면 17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정도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1700에서 마무리가 되던 2000에서 마무리가 되던 지금이 약세장의 한중간이고 지나고 봤을 때 오늘이 그거의 저점이었을 것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마치려고 해가지고 1700만 기다리고 난 그때 사야지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때도 못 사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가지고 있으면 2000에 사든 1700에 사든 많이 산 사람이 내년 이맘때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책 내셨잖아요, 새로. 네.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블이라는 책이고요. 제 전작과는 달리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담았어요. 문과를 다녔던 대학생이 지금 1000억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사업가가 되기까지의 그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내용을 담은 아주 쉬운 재미있는 책입니다. 사실 수능 점수와 이제 학점을 맞춰서 전공과 대학을 택한 사람이에요. 거의 그렇죠, 뭐.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 게 인생을 좀 덜 돌아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좀 잘못했다.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이게 아니었네? 깨달으면 돌아오기도 어렵고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많은 걸 좀 해보고 거기서 내가 이거 정말 평생 해보고 싶다. 그런 거를 찾는 게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회사는 상경계열을 안 좋아합니다. 상경계열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 그리고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김현준이 가지지 못한 어떤 뭐 의류에 관심이 없는데 누구는 의류에 관심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펀드 매니저로서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님과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다양한 각도의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아졌으면 그러게요. 좋겠네요. 네. 좀 좋았을 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사야 되냐고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